네, 2024년 10월 2일입니다. 인사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1시에 시작한다고 올려는 놨는데 일찍 와서 일찍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시간에서. 네.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었는데 이 국군의 날 행사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등장한 것들이 있어서 그걸 좀 한번 보여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그 행사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요. 어제 행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들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가 행진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지만 막상 하니까 이 국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다. 그간 인터넷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여론들은 되게 중국이 형성한 거 아니냐, 중국에서 막 단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이 국군의 날 행사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 오늘 언론의 반응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뭐 북한은 수시로 저런 짓을 하는데 이 뭐 MBC는 보면 뭐 육해공 총출동에 시민들 깜짝 뭐 이런 식으로 군사 정권 방불. MBC는 이게 북한 방송이 아니냐. 네. 예. 북한 심야 대규모 열병식 핵공격 무기 총동원 밤 축제로 꾸민 열병식 남녘 동포와 손 맞잡길. 예? 북한이 열병식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렇게 표현하면서 찬양 일색입니다. 우리의 군사 퍼레이드는 군사 정권을 방불케 한다. 네. 네, 한번 어제 나온 인상적인 장면들을 한번 보실까요? 기동병력을 보고 계십니다. 300km를 난다고 하는데 탄도를 만일에 1톤짜리 일반적인 미사일처럼 1톤짜리 3,000km까지 날 수 있다. 특히 저 9개 축이 전부 같은 현무는 북한 전 바꿔 지역에 대해 돌아서.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며 탄도 및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 중입니다. 주력 전투기로 이루어진 대규모 편대는 우리의 군사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측 상공입니다. 미 본토에서 이륙한 미 전략 폭격기 B1이 F-15K의 호위를 받으며 진입하겠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은 위기 고조 시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하여 억지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한미 동맹은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공포와 전율을 안겨주겠습니다. 항로장을 하지는 않는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께 굳건한 동맹의 의리이자 57톤에 행동하는 달하는 압도적인 힘을 보여드렸습니다. 실을 수 있는 블랙 이글스죠. 너무 정교하게 날아가서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 속도를 감안하면 저렇게 정교하게 비행한다는 건 굉장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반바퀴 돌아서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에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란이 그동안 계속 이 후티와 하마스, 헤즈볼라가 전부 이란의 배후 지원을 받고 있는 세력들인데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이 삼면전을 펼치니까 결국 이란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계속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180발을 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상당수가 아이언돔에 격추됐다. 그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이스라엘이 과연 이란에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하게 될지 또 주목이 됩니다. 네.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발사하기 3시간 전에 미국에서는 이걸 포착해서 이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걸 알려주고 또 미군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네. 뭐 180발이라 그랬다가 또 250발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 정확한 숫자는 지금 뭐 확인이 안 되지만 이란에서는 25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네요. 그래서 이란 혁명수비대에서는 이스마일 하니의 하산 나스랄라 닐 포르샨의 순교에 대한 보복이다. 적의 심장부를 겨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닐 포르샨은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으로 그 미국에서 암살됐던 그 사람이죠. 하산 나스랄라는 헤즈볼라의 실질적 지도자고요. 네. 이스마일 하니에는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인데 이스라엘의 로켓 공격으로 사망한 7월 30일에 사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방공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해서 이런 미사일들을 다 막아냈다라고 얘기하지만 워낙 많은 미사일이 날아와서 전부 막지는 못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 쪽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쏴서 90% 이상 명중했다. 이란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이스라엘은 상당수를 격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복에 나설 건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에 대해서 또 미사일 공격을 퍼붓게 되지 않을까. 이란과 이스라엘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뭐 이라크, 시리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껴있기 때문에 쿠웨이트 등 여러 나라들이 껴있어서 이란의 지상군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다거나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이란을 직접 공격한다거나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뭐 공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사일로 타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보복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란은 이란 지도를 한번 펼쳐보았으면 좋겠는데 이란은 이 굉장히 큰 나라지만 이 산맥들이 경계선, 산맥이 국경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높은 산맥으로 이란에서 가장 큰 높은 산이 5,000m가 넘습니다. 이란 지형을 보시면 이 사우디는 완전 사막처럼 보이는데 저 이란은 보시면 대부분이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산맥들로 이 이라크와 이란 사이를 구분하는 게 큰 산맥이에요.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오른쪽 그 아프가니스탄과의 경계도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테헤란 주변도 테헤란의 카스피해 근처 이쪽도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 국토가 산맥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 그래서 이란을 직접 공격해가지고 성공한 건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에 페르시아 공격에 성공했지만 그 외 나라들이 이란을 공격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워낙에 종심이 깊고 이 지형이 험준해서 이라크 이란 전쟁 때도 이라크가 이란을 먼저 침공을 하긴 했었는데 그 이라크 주변에 낮은 지형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딱 침공을 하고 산맥의 앞에 가가지고는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고 멈췄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란과의 전면적 지상전 이런 건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고 단지 이란의 전략적 목표들에 대해서 공습이나 미사일로 타격 이런 것들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지상군을 보내서 레바논 남부를 지금 진입한 상태인데 헤즈볼라가 물론 큰 타격을 입긴 했지만 베트공처럼 게릴라전을 펼칠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상당히 클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레바논 국민들도 헤즈볼라를 싫어하지만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헤즈볼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을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스라엘 지상전의 목표는 폭 30km가량의 완충지대 확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의 남부, 레바논 남부의 가장 큰 도시는 티레입니다. 티레 지역 위주로 우리 지금 동명부대를 비롯한 PKO 부대들도 티레 주위로 이 고르게 퍼져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동명부대의 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전투에 어떤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동명부대가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시바 총리, 새로 선임된 이시바 총리가 이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겠나? 이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쿼드, 호주, 인도, 일본, 미국 이 4개국의 쿼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나 뭐 대만 뭐 이런 필리핀 이런 중국 주변 국가들 베트남 등등 이런 데들이 전부 가입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대응하는 아시아판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나토라면 북태평양 노스 퍼시픽 한 조약기구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노스 애틀랜틱 트리티 오르가니제이션인데 이거는 북태평양 노스 퍼시픽 트리티 오르가니제이션 그렇게 하면 이름이 제대로 발음이 안 되네요. A 아틀란틱에 해당하는 게 퍼시픽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토 같은 기구를 만들 수 있겠는가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지금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뭔가 도발을 함으로써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뭔가 미국과의 흥정을 노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대선을 전후해 가지고 ICBM 같은 걸 도발함으로써 미국에 대해서 직접 핵을 겨냥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면서 핵 보유도 인정받고 그에 따르는 경제적 보상도 받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북한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정권이 종말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네.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정권이 종말한다. 네. 어제 뭐 현무라든지 사드라든지 한국판 사드라든지 드론을 잡는 레이저포라든지 이런 것들도 등장을 했었는데 워낙 신개념 무기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에서 이제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을 오늘 한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함께하지 않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상임위 간사 등 이런 그룹들과 만찬을 진행하겠다.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늘 해왔던 일이다. 특히나 이번 행사는 대통령실에서 한 게 아니고 원내 지도부에서 요청을 한 거다. 원내대표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한동훈의 참석을 요청받은 바가 없다. 그래서 당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한 거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제외가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불편한 심정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인지 지금 주목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그 신지호 부총장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굉장히 해당 행위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어떤 뭐 사실 근데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아니 당대표와 대통령 간의 사이가 좋았으면 당연히 부르겠지. 그걸 굳이 원내 만찬이다라고 하면서 원외인 당대표를 그런 식으로 빼지 않았지 않겠냐. 이건 뭐 당대표가 끼는 건 이런 모임에서 당대표가 끼는 건 당연한 건데 안 부른 건 그만큼 사이가 지금 안 좋다는 거를 보여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작년 10월 17일에도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 등과 만찬에
당시 김기현 대표를 함께 불렀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라든지 당시 이만희 사무총장 등등이 다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대표를 뺀 거는 그만큼 이 용산과 한동훈 대표 간의 불편한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이 좌파 교과서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천리마 운동은 엄청나게 띄우면서 북핵도 옹호하고 이 종북 세력들이 이 역사 책에다가 해놓는 이런 문제 심각합니다. 이걸 이 중고등학생들이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는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이런 식으로 배우고 북한을 한없이 찬양하는 이런 내용으로 교과서부터 만들어졌다는 건 황당한 일이죠. 네. 자, 조국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과를 넘어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의원들도 생기고 검찰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라고 자기 희망사항을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댔네요. 근데 조국은 이제 10월에는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구속될 것이다. 10월 10일경에 이제 10월 26일 목요일 10월 26일이 목요일인가요? 네. 보시면 24일 10월 24일과 10월 31일인데 10월 31일이 조국의 구속일이 될 것이다. 조국 판결에 대법원에서 조국 판결을 선고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마도 10월 10일쯤에는 조국한테 3주 전쯤에는 조국한테 판결 선고를 한다라고 통보가 될 텐데 그 판결 선고 통보가 조국의 제삿날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월 달에 11월 이재명 선고를 앞두고 10월에 먼저 조국이 들어가야 된다. 조국 이미 벌써 이제 이번 달로 8개월째입니다. 2심 선고가 있은지 조희연 판결 선고가 7개월에 있었던 걸 보면 대법원이 그리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신속한 재판 계속 요구하고 있죠. 공직선거법 633 지켜라. 이것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법원부터 먼저 제대로 좀 빨리빨리 이 심리 불속행할 사건들 같으면 빨리빨리 판결 선고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빨리 하려면 빨리 해요. 석 달, 넉 달만 해도 다들 나옵니다. 판결이. 네. 사실 이 조국 사건 같이 1심, 2심 전부 실형 2년이 나왔던 그리고 뭐 무슨 무죄 하나도 안 나왔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속해서 1, 2심 재판부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대법원도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김대남이라는 전 행정관,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금 현재는 SGI 서울보 중에 상근 감사위원으로 있는 사람인데 작년 10월까지 선임행정관으로 있었고, 근데 서울의 소리와 통화를 하면서 한동훈을 공격해라 라고 얘기했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한동훈은 페이스북에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 김대남은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잘 기획해서 치면 김 여사가 들었다 놨다 하고 좋아할 거다. 네. 근데 이 김대남은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 대외 일정 특보로 활동을 했다. 이 당시 한동훈 후보의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했더니 한동훈은 지금 페이스북에 현재 정부 투자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서울보증보험의 상근감사로 임명된 건 올해 8월 2일인가 그렇다는 거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신지호 부총장도 또 페이스북에 네. 네, 김대남을 대통령실에 추천한 건 신지호다. 네, 신지호하고 김대남이 관계가 있긴 있네요. 네, 함께 일했고 뭐 했던. 오히려 본인이 아니라 강승규 의원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네. 조선일보는 오히려 서울의 소리에 4번 당했다. 뭐 이렇게.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한테 7시간 녹취록, 김 여사가 또 최재형 목사한테 이 디올백, 관저 주변에 심야 산책하는 것도 나오고, 네. 5시간의 녹취록, 이 이명수가. 네. 이명수는 통화하면 다 녹음하는 사람이다. 네. 김대남은 강원 강릉과 연세대를 졸업하고 건설업계에 종사하다가 윤캠프 조직 파티에 합류했는데 네. 네. 용산 쪽에서는 이 김대남의 발언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김대남의 허풍이다. 네. 김건희 여사와 김대남은 전혀 일면식도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개인의 근거 없는 허풍이자 추측을 놓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당정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야말로 해당 행위다. 과잉 충성과 추측이 한 대표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신지호 부총장이 김대남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지호는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한동훈은 지금 아직도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공격 사주 의혹의 의혹인 이 김대남을 감찰해라. 감찰. 네, 당보고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감찰하라 라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 당적을 지니고 있어 감찰 대상에 해당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라일라 케이님 감사합니다. 네. 뭐 당에서 감찰을 해봤자 뭘 감찰을 할 게 뭐 있어요? 무슨 뭐 수사권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나올 게 없죠. 자, 뭐 수많은 여론기관 조사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지만 차기 대통령급 적합도에서 저는 이게 관심이 가는 게 이재명 한동훈의 차이 이런 거보다 오히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홍준표, 김동연, 오세훈, 안철수보다 앞섰다. 네, 지금 이제 이재명, 한동훈, 조국, 이준석은 지금 현재 네 당을 대표해서 대표를 사실상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네 명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김문수 장관이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김동연 지사나 안철수 의원보다 더 높게 나왔다. 지금 4.3%입니다. 그래서 3%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1, 2%라면 의미가 없는데 4.3이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숫자다. 이게 5%를 넘어서게 되면 이거 전혀 또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차명진 의원은 김문수 장관이 한 7, 8% 나온다. 이러면 이거 전혀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 다시 등장을 한 이후로 청문회 때 다시 등장을 한 이후로 2%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점점 상승하고 있다.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리스크. 지금 뭐 여권에 10월 위기설이 있다면 야권에선 11월 위기설인데 10월 위기설은 뭐 이 야권이 총력을 다해가지고 윤 대통령 탄핵을 기획하고 있다. 뭐 그리고 국정감사 때 뭔가 터뜨릴 것이다. 뭐 이런 정도라면 11월 위기설은 뭐 명백한 거죠. 11월 15일과 11월 25일에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웬만해서는 재판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판결을 미룰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재명이 뭐 아무리 무슨 뭐 병원에 들어눕고 단식쇼를 벌인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지금까지 당과 국민들한테 무죄라고 끊임없이 무죄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1심에서 둘 다 유죄가 나는 순간 두 개의 전혀 다른 재판부에서 전혀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를 때리고 또 그리고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으로서는 실제 구속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 유고 씨의 플랜 B가 필요한 시점 아니냐. 유죄 언급이 당내에서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 뭐 3심에서 무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지금 뭐 정성호 의원 같은 사람도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뭐 검찰이 이성을 상실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나 판결이 나오면 꼼짝 못하는 거죠. 유죄가 인정되고 의원직 상실 수준의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그 유죄 가능성도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점점점 유죄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뭐 그걸 막기 위해서 온갖 검사들 탄핵한다, 뭐 법관을 왜곡한다, 법 왜곡죄를 만든다, 뭐 온갖 국회가 할 수 있는 온갖 거를 하려고 해봤자 결국 그런 법을 만들어도 그걸 집행하는 건 검찰과 법원이기 때문에 그거 만드는 게 의미가 없죠.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든 압박을 해보려고. 사실 이재명이 지금 재판부들을 제대로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손에 잡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용히 있을 거예요.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지 않고 이를테면 그 권순일 대법관을 잡고 이 대법원 사건을 만작할 때는 유동규 씨 말에 의하면 당시 이미 김만배가 지금 대법관들 중에 누구는 유죄를 쓸 거고 누구는 무죄를 쓸 거고 이걸 다 알고 막 설명을 해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재명이 지금 이 1심 재판부들을 아마 뭐 배석부터 시작해서 배석 판사의 사돈의 팔촌까지 아이가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지금 재판부를 어떻게든지 구워 삶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어떻게든 뭐 지금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서 사법부 전체에 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국회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까지 접근을 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 선거법 2년 구형, 위증교사 3년 구형에 대해서 재판부가 정상적으로 판결만 내린다면 제가 볼 때 선거법은 무조건 뭐 1년에 2년이나 3년 정도 집행유예가 예상되고, 위증교사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년 6월이나 2년 정도의 실형, 법정 구속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형을 때리더라도 법정 구속은 안 하지 않겠냐. 지금 조국도 지금 실형 2년을 2번 맞았는데도 구속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처럼 실형을 때리고 법정 구속을 안 하지 않겠나. 뭐 지금 이런 정도의 예상들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희망을 해봅니다. 법정 구속을 하는 거를 희망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을 좀 피해야 되지 않겠냐. 막상 이재명이 구속되면 민주당도 정신을 차리지 않겠나.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계속 밀다가는 이 대선 앞두고 실형 나와가지고 대선 후보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 때는 그런 일이 있었죠. 2번이나 있었습니다. 56년 선거와 60년 선거에서 56년에 신익희 후보가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해놓고는 기차 안에서 죽는 바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무투표 당선되다시피 했고, 60년대에도 당시 조병옥 야당 후보가 또 선거 앞두고 사망하는 바람에 이승만 대통령이 무투표 당선됐죠. 그러니까 4.19를 초래한 그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당시 정부 통령 선거를 따로 했기 때문에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던 선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하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다가 막상 선거 대선 막바지에 가가지고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뭐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후보 자격 박탈됐다. 그랬을 때 과연 누구를 대체제로 내세울 수 있냐? 네. 지금 이재명 지도부는, 이재명 민주당은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뭐 유예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유예가 아니라 이제 시행하겠다고 하다가 유예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했었는데, 아예 이렇게 국힘의 금투세 문제로 끌려다니느니 이참에 그냥 폐지해버리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폐지를 하자. 네. 금투세 유예해봤자 2년 유예해봤자 2년 뒤에 또 논란 될 텐데, 그때 대선 앞두고 그 논란 돼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아예 그냥 폐지로 끝내버리자. 네. 당초 유예에 가까웠던 지도부 기류가 주말 사이에 폐지로 쏠렸다. 네. 2020년에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법인데 시행을 한 번도 못하고 2년씩 2차례 유예됐다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마저도 그러면 차라리 집권하고 나서 다시 해라. 민주당이 집권하고 다시 해야지. 이거 하다간 뭐 국힘은 계속 1,400만 개미 울리는 금투세는 폐지가 정답이다. 네. 자, 민주당이 계속 뭐 독도 지우기를 하네 어쩌네 압박을 했지만, 이 독도 영상관이라는 게 설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이걸 너무 오래된 상황을 좀 바꾸자. 그래서 철거를 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독도 영상관을 80건이나 철거를 했다는 거죠. 2017년 후에 총 140건의 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설치하고 해지하고 현재 전국의 434곳에서 독도 영상을 상영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에 카메라 설치한 영상을 이렇게 지금 독도의 상황입니다 하고 틀어주는 데가 전국에 434곳인데, 이게 낡으면 철거했다가 새로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독도 지우기를 하네 어쩌네. 네. 성남시 같은 경우도 청소년 수련관 5곳에서
2018년 6월에 독도 영상을 설치했다가 2019년과 2020년에 계약이 종료됐다. 삼척시와 양산시에서도 계약 기간이 끝났다. 야당 지자체인 곳도 다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독도 지우기냐?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도 이 후유증 때문에 이게 뭐 문재인이 똥을 싸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뭐 탈원전 때문에 아직도 여기저기 멍들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케어라고 불렸던 건강보험 문제에 있어서도 그 후유증 때문에 건보 재정이 작년만 해도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9조 원이 집행됐다라는 건데 불필요한 MRI, 초음파 뭐 이런 것들이 건보가 멍이 들고 있다. 지금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에 이 집행액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오히려 작년이 가장 컸다라는 거죠. 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과잉 검사, 과잉 진료에 건보 재정 수조 원이 탕진됐다. 문재인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심 좋게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주요 농산물 가격도 문재인 정부 때가 더 비쌌다 라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서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대파, 양파, 고추, 마늘, 배추 가격이 2021년이 오히려 2024년보다 더 비싸다. 야당의 괴담이다. 대파 괴담이다. 라는 거죠. 네, 오늘 인사이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